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좀 더 정확한 중국 경제 이야기 차이나 이콘테이너 CC입니다. 오늘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 소장님 모시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헤드라인으로는 중국경제 5월 18일 헤드라인들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무역교란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연합전선 구축한 미국과 EU라는 헤드라인인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 상무장관 그리고 캐서린 타이 무역 부대표 그러니까 오른쪽에 사진 나오죠. 그리고 EU 집행위원들이 모여서 이날 성명서를 발표했는데요. 지금 중국과 같이 무역 교란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데 합의하겠다라고 이제 공동声明을 냈고요. 그리고 미국과 EU 간에 관세 인상 자제한다는 부분, 그리고 한때 훼손되었던 EU와 미국 간의 이 무역에 대한 빠른 회복을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EU 간의 협력이 방점이 찍혀야 되는데 중국의 무역 교란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부분에 상당히 방점이 찍혀서 기사가 나온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개폐하려고 산으로 갖다 늑대를 만드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난번 그 미국의 무역대표부 대표가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78세 되신 분이었는데, 이번에 지금 된 캐서린 테이 같은 경우는 45세예요. 네. 그리고 이 미국 출신, 중국 본토 출신이고 타이완에서 성장하고 미국에서 이제 하버드에서 그 로스쿨 나온 이제 통상 전문가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같은 경우 백인 남성의 경우는 중국 잘 모르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태어났고 대만에서 성장했고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을 가장 잘 아는. 근데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 중국이 무슨 생각을 할지를 중국인의 생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죠. 그리고 우리도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40대 중반에 한 나라의 장관급이 되는 여성이라고 그러면 뭐 그 여성의 능력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런 이제 친구를 갖다 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의 뛰어난 용병술이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것의 얘기는 다르게 놓고 보면, 뭐 이거 교란하는 책임을 트럼프처럼 혼자 몽둥이 들고 가서 때리면 되지. 뭘 이게 연합해가지고 무슨 하고, 이 얘기는 결국은 무역에서는 이게 그 상품 무역에서는 미국이 중국을 단독으로 공격하기에 힘에 붙인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전쟁은 이미 무역전쟁은 끝났고 무역전쟁은 그냥 마무리 수순에서 시비 걸기 위한 것일 뿐 이제 기술이나 금융전쟁으로 가는 과도기지 이것은 사실은 작년처럼 2019년처럼 그런 중요성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철강 알루미늄 뭐 이 부분은 사실은 미국이 이제 유럽하고 붙었던 건 디지털 관세죠. 디지털 세금을 유럽은 이제 붙이겠다고 그랬고, 이제 미국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문제는 그 사이 철강 가격이 폭등했잖아요. 그래서 뭐 미국이든 중국이든 거기다 관세까지 올려버리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사실은 둘이서 뭐 제가 볼 때는 합의를 잘 봐서 그랬다기보다는 상호의 어떤 이해관계가 많이 떨어진 거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그 CAI라고 중국하고 유럽이 맺은 투자 협정이 있어요. 요게 지금 비준이 안 돼요. 그래서 바이든 들어서고 나서 이제 유럽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그 화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요게 오히려 이제 더 포인트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상품 교역에서의 뭐 이런 동맹 이런 것들은 뭐 이게 폼은 나지만 실제적으로 구속력은 굉장히 떨어질 거다, 그렇게 보시네요. 그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 워낙 미국과 EU 간의 분위기가 안 좋았어가지고 그거를 회복하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다음 헤드라인입니다. 골드만삭스가 중국에서 대규모 충원을 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중국 본토 홍콩에 전례 없는 인력 확충에 나선다라는 내용입니다. 약 320명 규모의
인력 신규 채용한다고 나왔고요. 기존에 갖고 있었던 자회사의 지분도 100%로 중국 내에 있는 자회사의 지분을 100% 끌어올리는 투자를 단행했고, 이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투자 확대, 그러니까 무역 전쟁에서 금융 전쟁으로 나아가는 상황에서 어떤 그런 교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금융시장 개방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거라서 하고요. 골드만삭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UBS 그룹이나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 HSBC 홀딩스 등도 중국 내 인력을 대규모로 확충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을 아마 이 가속화하는 계기가 금방 온다. 네. 뭔가 눈치를 챘거나 냄새를 맡은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그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뭐 처음으로 합작증권사 만들었고, 네. 물론 이제 중진이 있지만 외국 회사로서는 만들었고, 그리고 중국이 이제 금융시장 개방을 예상보다 1년 땡겨가지고 100% 단독 지분을 증권사, 자산운용사 뭐 이런 데 허용을 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왔는데, 이제 결국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 자산운용사들의 이제 100% 지분을 허용하는 회사를 만들어주면서 블랙락이라든지 뭐 이런 이제 뱅가드라든지 월드 클래스의 그 자산운용사가 이미 다 들어갔어요. 네. 그리고 지금 증권사들은 이미 들어가 있으면서 이제 드디어 이게 브로커리지 비즈니스가 아니라 IB 비즈니스에 인력을 늘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IB 비즈니스는 뭐 김 부장님 잘 아시지만 이건 허가 사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건 이미 중국이 그런 이제 외국계 증권사한테 증권 업무의 상당 부분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제 의견은 다르게 생각하면 중국 증권회사들한테는 악재죠. 그래서 강력한 이제 경쟁자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서 중국 증권사들이 돈은 그렇게 많이 버는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이유도 사실은 이런 데에 요인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인데, 이거는 굉장히 많이 회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굴기, 중국 미 개석거라, G2 화성 탐사 맞짱이라는 헤드라인인데요. 중국의 탐사선 텐원 1호가 화성에 성공적으로 착륙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굉장히 중국에서는 크게 환호하고 있고요. 지난 2월에 미국에서 먼저 화성 탐사선이 도착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미중이 이 탐사선이 화성에서 서로 경쟁하는 구도가 그려진 상황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바로 축전을 보냈고요. 중국은 이런 상황을 통해서 뭐 테슬라가 뭐 화성 쏜다고 했는데 그보다도 훨씬 빨리 화성의 탐사를 시작하게 되면서 우주굴기에 한 발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선생님, 굉장히 중국의 이 우주 산업에 대한 행보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어떤 언론의 칼럼에다가 그 짝퉁이 쏘아 올린 네. 화성 탐사선이라고 그렇게 칼럼을 쓴 적이 있는데요. 요건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중국이 그 공산당 창당 100주년이 7월 1일이기 때문에 그 100주년에 이제 셀러브레이팅 할 수 있는 이벤트 하나를 잡았는데, 거기에 절묘하게 지금 화성 탐사선하고 같이 맞았어요. 100주년 이벤트.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2018년에 이미 화성에 그 착륙을 했던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그러나 그 미국, 뭐 러시아, 중국 세 번째로 지금 중국이 이 화성에 착륙을 했는데, 여기에 포인트는 다른 나라들은 몇 번 시도해서 실패했다가 이제 착륙을 한 거고, 중국은 한 방에 착륙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다른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은 이제 뭐 다음번 영상에서 중국 우주굴기에 관한 것을 좀 디테일하게 한번 다룰 건데, 이게 지금 그 화성 탐사선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여기서 얻어지는 그 기술, 습득한 것, 이게 이제 군사용으로 그대로 전용이 될 수 있다는 것, 네. 이게 진짜 실력인 거죠. 네. 그리고 지금 앨런 머스크가 뭐 이제 위성을 쏜다 뭐 이렇게 해서 무슨 이제 그 아크펀드 같은 데가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지금 화성가는 이 우주굴기에 관한 것은 돈이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인력의 그 질이 이게 달라요. 그래서 국가가 하는 것이지 민간 기업이 사실은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보조적인 역할로 이제 가는 거고, 중국도 민간 기업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그 역할이 아주 미미합니다.
하고 지금 그 중국은 우주 정거장을 지금 만드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보다 세요. 그래서 중국은 우주 정거장을 다른 나라들은 미국하고 같이 연합해서 만들었는데 중국은 우주 정거장을 지금 독자적으로 2022년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네. 이미 모듈 하나를 쌓으려고 모듈 3개를 붙여가지고 이제 우주 정거장을 만드는 거죠. 그럼 거기서 작업도 하고 뭐 우주 비행사가 한 16명 정도 올라가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실험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거나 하여간 우리는 중국을 뭐 기술 짝퉁, 핸드폰도 못 만드는 나라, 뭐 자동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 이렇게 낮게 보지만 그거하고 비교가 안 되는 뭐 다음 영상에서 한번 보시겠습니다만은 이게 유인 우주선, 달, 화성, 우주 정거장 또 거기에 나중에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양자통신, 뭐 이 오작교 통신, 뭐 이런 그다음에 GPS를 대체하는 항법위성 이런 것까지 이미 다소 올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국의 우주굴기 이거는 뭐 우리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진정한 이제 세계 넘버 2 기술이다. 그렇게 봐야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화성 탐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번에 이것이 이게 군사기술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기술이라는 데 의미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 된 철강제값에 가격 조정 나선 중국이라는 내용인데요. 최근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고 특히 철강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이거에 대응해서 이 관계된 철강업계 기업 고위급 관계자들을 소환하는 외탄을 실시했다고 하는데요. 이 투기와 매점에서 금지를 촉구하며 이런 불법 행위들을 엄히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 외탄 이후에 철강사 선물 가격이 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최근의 상승이 뭐 정상적이라보다는 약 어느 정도의 이런 시장 조작이라든가 투기가 있지 않았나라는 예상도 해보는데요. 외탄 한 것도 참 신기하고 외탄 이후에 가격이 빠진 것도 더 신기한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중국이 위에탄을 네. 정가의 보도처럼 막 들어오는 거죠. 네. 아무 데나 막 이제 소환이죠, 소환. 네. 불러가지고 하고 그걸 이제 의도적으로 언론에 흘리죠. 근데 지금 철강석 가격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정부가 이렇게 나선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미 어떻게 보면 그 자체로서 피크아웃을 하는 네. 그런 느낌이 이미 있죠. 그래서 뭐 가격이 2배, 3배 됐으면 수요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항상 뭐 그렇지만 정부라는 게 뒷북을 치는 것이 선제적으로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손댔다고 하는 것은 이제 철강 가격 자체가 이것이 아마 피크아웃을 시키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했을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여기에 철강 가격 조정이 나선 가장 큰 이유는 PPI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게 공업 물가 지수가 너무 네. 급하게 올라가니까 네. 요게 이제 CPI로 전이되는 것을 걱정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PPI가 올라가면 CPI도 올라간다. 이래서 인플레이션 얘기하는데 중국은 그 CPI의 구성 요소 중에서 철강이나 원자재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요. 네. 중국의 CPI에서 중요한 건 돼지고기하고 채소값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 지금 뭐 언론이나 한국의 많은 전문가들이 PPI가 올라가서 중국 네. 인플레이션 위험이 있다. 근데 중국에 지금 인플레이션 0.2%, 0.3%밖에 안 돼요. 디플레 실제로는. 뭐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다뤄보죠. 뭐 그래서 지금 하여간 중국으로서는 그 PPI의 상승을 이제 막으려고 얘기를 하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인플레이션과도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사인데요. 삼성 5G 스마트폰 세계 4위로 추락했다. 더 중요한 건 중국 점유율이 0.6%밖에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글로벌 스마트폰 1위 자리를 올 1분기에 되찾았다고 하거든요, 삼성전자가. 하지만 이게 전체 출하량이고 5G 시장에서는 힘을 못 쓰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2013년만 하더라도 이 원인 자체는 중국의 매출이 워낙 급감해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데 2013년도만 해도 갤럭시 브랜드를 내서 중국에 약 20% 가까운 점유율을 올렸었는데 지금은 0.8에서 0.6으로 더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의 무서움인데요. 중국은 한 번 브랜드를 거기서 잊어버리면요. 한 번 잊혀진 브랜드는 다시 살아나기 어려워요. 그래서 빼기는 쉬운데 네. 다시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중국이기 때문에 네. 중국은 사실은 함부로 버릴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삼성이 이제 잘하기는 했지만 중국에서 빵 퍼센트를 만드는 건 제가 볼 땐 치명적인 실수예요. 네. 그래서 이게 뭐 2013년 뭐 그 이후에 제가 매년 뭐 중국에 하루에 뭐 1년에
뭐 적게는 10번, 많게는 뭐 20, 30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우리 어떻게 보면 위크 포인트가 바로 그거예요. 이제 이 핸드폰이 더 이상 소셜 스테이터스를 나타내는 럭셔리 제품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옛날 아날로그 폰일 때만 해도 제가 우리 애니콜 전화기를 들고 가면 중국 친구들이 다 애니콜이네 한번 보자 뭐 만져보자 이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이 스마트폰 이 디지털 폰으로 오면서 그 기능이 특히 최근 한 4, 5년 사이에는 저가 폰이나 고가 폰이나 기능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이게 고가 폰에 이제 꽂힌 거죠. 그래서 우리 삼성 같은 경우는 5,999위안짜리 이 초고가대를 이걸 계속적으로 출시를 했고, 이제 중국의 소비자는 이미 핸드폰 가입자 수가 16억 5천만이에요. 모든 사람이 핸드폰인 상태에서 여기서 200만짜리를 들고 다니나, 중국에서 싼 게 999위안 17만원짜리인데, 그거 들고 다니나, 뭐, 이게 200만원짜리 갖고 다닌다고 그래서 대단해 보이고, 900원짜리 갖고 다닌다고 그래서 뭐 싸 보이지 않는다고요. 모양도 크게 차이 없고 어차피 커버 쓰는 거니까. 그렇죠. 기능을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데,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 고가폰에 집중하고 고성능에 집중하다가 그 소비자의 그 취향을 이거를 못 맞췄던 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게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시장 점유율을 잃어버리는, 또 그리고 중국의 저가폰들이 아주 빠르게 치고 올라왔고, 그래서 물론 뭐 사드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제품 경쟁력, 그 다음에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우리의 이제 실수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이 그럼 중국에서 어떻게 다시 1등하냐 이게 중요한데,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은 핸드폰은 이건 공짜로 줘도 되는 건데 240만 원짜리. 그래서 삼성이 지금 뭐 핸드폰 한 2억 9천만 대 3억대 만드는데 거기서 이익이 전혀 한 푼도 안 난다고 하더라도 반도체에서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만약에 우리가 공격을 하려고 그러면 240만 원짜리 핸드폰 공짜로 줘라. 파격적으로. 공짜로. 그리고 대신 조건을 하나 걸어라. 3년 약정. 약정의 의미는 뭐냐면 일주일에 한 번씩 갤럭시 앱에 들어왔다 나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 가입자 수가 이게 3억 명이 생기는 거죠, 1년에. 10년이면 이게 10억 명이 된다고요. 그런 가입자가 10억 명인 플랫폼이 하나 형성이 되면 거기서 핸드폰도 팔고 자동차도 팔고 꽃도 팔고 개도 팔고 옷도 팔고 다 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플랫폼 전략으로 가지 않으면 지금 가격 경쟁력으로 싼 폰을 만든다 뭐 이렇게 해서 중국에 싼 폰이 더 많은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그 게임의 룰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데, 다행히 삼성 같은 경우는 캐시카우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돈을 주고서 이 플랫폼을 사는 그 전략으로 가야 이게 점유율. 어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6G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점유율은 만약에 앞으로 삼성이 세계 1등을 하려면 6G에서도 가장 큰 수요, 뭐 핸드폰 가입자가 16억 5천인 중국을 이걸 못 먹으면 1등이 굉장히 어려워지죠. 그래서 아마 그 전략을 가격이 아닌 그런 이제 플랫폼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오히려 기기는 무료로 주고 플랫폼 효과를 얻는 전략.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헤드라인을 통해서 중국 경제를 읽어봤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